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중남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인해 최소 23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하튼 전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옆 사람에게 불이 붙은 화염의 컵을 던져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학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4개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인 영주권자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칸소주에서 15세 소년이 전자담배 중독으로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으면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중남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인해 최소 23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도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메모리얼데이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 기간 중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 최소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서는 7명이, 아칸소주 전역에 걸쳐 8명이, 오클라호마 메이즈 카운티에서는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켄터키주와 엘라베마주에서도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켄터키주의 앤디 베셔 주지사는 26일 하루 동안 날씨 관련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켄터키의 찰스턴 마을에서는 토네이도가 약 64km 범위에 걸쳐 발생해 많은 나무와 주택들을 파괴했습니다. 엘라베마주 마운틴브룩 지역에서도 최대 시속 252km의 돌풍이 불고 큰 우박이 떨어져 역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수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약 10만 6천 가구, 아칸소주에서는 4만 9천 가구, 그리고 미주리, 웨스트 버지니아, 엘라베마주에서도 큰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폭풍은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이르는 동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부 지역과 볼티모어에는 오후 11시까지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고, 뉴욕과 펜실베니아,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오후 9시까지 심각한 뇌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맨하튼 전철에서 또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옆 사람에게 불이 붙은 화염의 컵을 던졌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지하철 열차에서 한 남성이 불붙은 화염의 컵을 옆 사람에게 던져서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맨해튼 소 휴스턴 스트릿역에 정차하고 있던 1번 열차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화염컵 공격을 당한 23세 남성은 셔츠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 중입니다. 피해자는 자기 옆에 앉은 약혼녀와 사촌을 보호하려고 감싸다가 셔츠에 불이 붙었고 손바닥으로 몸에 붙은 불을 껐지만 전신에 3분의 1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 남자가 컵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서 통째로 자신에게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49세 남성 용의자는 사건 직전에 다른 지하철 승객으로부터 훔친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추적해서 그의 위치를 알아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에도 맨해튼 웨스트 18번 스트릿 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한 남자가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붙은 액체가 든 큰 컵을 던져 화상을 입힌 바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대학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대인 선거자금 기부자들과의 모임에서 대학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참가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외국 학생들을 지목하며 자신의 발언을 듣는 순간 모두가 얌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 참가자들을 급진 혁명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이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 대학에서의 시위를 진압한 것을 칭찬하며 다른 도시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선되면 이런 움직임을 수십 년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날 모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회복하자던 공개적인 발언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비판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몇 년간 대화하지 않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4개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인 영주권자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대량 유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남성이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대량으로 유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방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합동으로 어제 20대 한인 영주권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 1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0만여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과 불법성 영상물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남성은 사이트 홍보를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하루 평균 2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고 A씨는 배너 광고 업체로부터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약 4년간 경찰의 단속을 회피해오며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이 남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해외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의 위장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체포 이후 운영 중이던 모든 사이트는 폐쇄됐고 피해자 보호 활동과 범죄 수익의 추징 보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미국 당국과 협력해 불법 세탁자금 몰수 작업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아시아계의 대표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는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6.9%를 차지하지만 판사 중 아시아계 비율은 0.1%에도 못 미쳤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2023년 인구조사의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 판사 등을 포함한 관력 인력 7만 6천여 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의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었고 흑인과 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과 라틴계가 11.2%를 차지했습니다. 판사에 더해 변호사와 로클럭 등을 포함한 법률 직종 전체를 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시아계는 전체 법률 종사자 중 4.4%에 그쳤습니다. 아시아계가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6.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입니다. 백인이 82.7%, 흑인이 10.0%, 히스패닉이 9.7%를 차지했습니다. CNBC는 이러한 상황을 아시아계 미국인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넓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증오범죄 속에서도 아시아계 법조계의 대표성이 극히 제한적임을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굿윈 리우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법조계에서 리더십 위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종 증오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아시아계 검사의 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 대표성의 부족이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사법적 문제에 있어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통 혼잡세를 추진해 시행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노리버 MTA 회장의 연봉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더 엠파이어 센터가 운영하는 공직자 급여 정보 사이트 시드루 NY의 2023년도 급여 자료에 따르면 리버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기본급여 38만 6,999달러에 기타 급여 14,000달러 등 총 40만 999달러를 수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봉 40만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고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담스 뉴욕 시장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고액 연봉에 대해 뉴욕 지역 대중교통 옹호단체들과 교통 혼잡세 반대자들은 MTA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교통 혼잡세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MTA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MTA 대변인은 리버 회장의 연봉이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결정에 따른 것이고 매년 기본급 외에도 여러 비급여 항목이 추가돼 실수령액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미주 노선과 연계한 동남아, 동북아 지역 환승 노선을 연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노선 연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와 맺은 첫 인터라인 협약으로 미주 노선에서 아시아 주요 도시로의 환승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이용객들은 이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해서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으로 더욱 편리하게 연결되는 티켓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뉴욕 출발편은 대한항공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방콕 등 8개 노선과 연계되고 LA 출발편은 방콕, 호찌민, 마닐라, 싱가포르 등 4개 노선, 샌프란시스코 출발편은 싱가포르 노선과 연결됩니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 법무부로부터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승인을 앞두고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합병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운항을 돕고 법무부의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의 합병은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칸소주에서 15세 소년이 전자담배 중독으로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으면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은 검은색 소변까지 배출하는 등 신장 손상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을 비롯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년은 전자담배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극심한 탈수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신장 손상의 위험까지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칸소에 거주하는 15세 소년 제이크 멜튼은 학교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메스꺼움과 현기증, 눈의 충혈 등의 증상으로 보건실을 찾았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이크 멜튼은 의식을 잃기도 했고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과도한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탈수 증상과 신장 손상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멜튼의 모친 멜로니 샘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들의 상태를 공유하며 다른 부모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자담배의 액체 성분 중 하나인 프로필렌 글리콜은 체내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멜튼은 소변줄 카테터를 통해 검은색 소변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이는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와 같은 건강 문제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멜튼은 30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후에도 전자담배 사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그의 중독 상태가 심각함을 드러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의료 및 실험실 장비를 수출해 7년 만에 대북 수출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작성한 대북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약 12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수출 물품은 면역 제품 54,691달러어치 등 4개 부문 물자였습니다.
12월에도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키트 등 67,327달러어치의 물품이 북한에 수출됐으며 올해 2월 26,087달러, 3월에 3,577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인구조사국의 자료에는 미국 기반 조직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술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11월 5일 본선거 무소속 출마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 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메넨데즈 의원 측은 오는 6월 4일 무소속 후보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출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청원서 서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메넨데즈 의원이 일단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메넨데즈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11월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for all 법안 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은 다음 달 6일 뉴욕주 의회 회기 종료 전까지 커버리지 for all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뉴욕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커버리지 for all 법안이 입법될 경우 주정부의 등록 인원 제한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약 1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3일 시내 주차시설 등 주차장 안전 강화 및 유지관리 개선을 골자로 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4월 맨하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소재 주차장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정부가 대대적인 주차장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날 시의회가 관련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한 겁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 역시 주차장 안전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패키지 조례안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시 빌딩국이 시내 모든 주차장의 하중 능력을 측정하는 내하중 연구를 시행하고 시의회와 시정부에 정기 보고하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